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아이들은 이제 한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다 이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알레르기 행진이라고도 좀 네. 하죠. 사실 뭐 알레르기 비염이든 아토피 피부염이든 결국 알레르기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로 묶으면 네. 원인은 비슷하게 아까 말씀하신 장치료 뭐 이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조금 피부염과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있을까요? 피부염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처음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이 있던 아이들이 비염으로 진행된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부터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알러지 행진이 과연 어떻게 올까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하진 않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연구된 게 뭐냐면은 유전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오는 이유는 이 피부 필라멘트, 섬유질을 만들어주는 것이 잘 깨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되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 깨져서. 그런데 그 깨어지는 부위로 여러 가지 항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면역세포가 감작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 천식, 기관지나 또는 그 비강, 코 쪽으로 영향을 주는 면역세포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겨서 발현이 되면 이 감작된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천식 내지는 비염으로 진행을 보인다. 요즘 또 한 논문들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유전적으로 이 아토피를 가져오는 유전자의 변형이 천식이나 비염의 변형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과 아까 얘기했던 면역세포의 감작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릴 때 피부염을 정말 잘 관리해 준다면 천식이나 비염이 발병률을 좀 더 낮출 수도 있겠다. 이게 동물 실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염을 치료한다는 개념이 있을 때 그 부분에 피부염을 정말 초반에 더 관리를 잘하자 이런 거고, 장을 치료하는 것 외에 비강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원들을 규제해주거나 관리해주는 것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비염에 대한 치료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는 꽤 어린 나이에 뭐 2돌 이하 이때도 천식이 먼저 발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혹시 천식 대처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천식은 아까 이제 알러지 항원이 이제 비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이제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의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아이들은 이 기관지가 좀 좁아요. 그래서 천명, 휘징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나타내는 아이들은 훨씬 이 천식의 발병률이 높다 이런 거죠. 결국은 그 기관지를 자꾸 좁히게 하거나 아니면은 가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기게 되는 원인들이 자꾸 더 병발이 된다면 그런 아이들 중에 이미 아토피라든지 알러지를 갖고 있다면 천식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가 마스크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게 천식 발병률이나 비염 발병률을 되게 많이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 피부에서도 왔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장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트리거라고 해야 되나요? 유발하거나 발생시킨 거는 비강이든 기관지든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발병을 하다 보니 구강의 감염 상태 이런 것들도 줄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기능의학적 관점에서는 장에 집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 시기에는 이 기능의학을 몰랐고 이제 아이들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돌아오면 왔을 때 이제 기능의학을 접했었거든요. 근데 먹는 음식을 잘 조절만 해줘도 비염이 정말 많이 호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성인 비염들도 있잖아요. 아토피가 없이 이제 성인들이 생기는 비염들도 알러지 증상으로 생기는데 저희가 원래 다이어트 때문에 또는 간혹은 정신과적인 질환, 그러니까 불안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 환자들도 있는데 몇 달 하다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 나 비염이 있었는데 비염 없어졌어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 생각도 비염 그냥 평생 가져가야 될 걸 생각하다가 식이요법 하니까 이게 좋아지는 걸 확 경험하는 거죠. 4R, 5R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물론 이제 기능의학 병원을 찾아와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보통 여기서 영양소를 좀 많이 집어넣어 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맞아요. 주로 사용하게 되나요? 이거는 아이들마다 되게 다양하게 저는 접근을 해요. 통일되게 하진 않고 거기에 맞게 좀 더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영양제를 도대체 얼마만큼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이런 걸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호메시스라고 하는데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항산화제라도 너무 과해지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 호메시스 개념을 보면 그런 거예요. 운동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독소가 나오는데 더 건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무리 독소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과격한 운동, 그러니까 100m 선수라든지 마라톤 선수들은 생명이 한 1, 2년 짧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과격한 활성산소는 이제 해를 끼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양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먹는 것보다 적당하게 먹는 게 좋은데 이것이 또 너무 과해져도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항산화 시스템이 재가동될 때 이게 과하면은 오히려 세포가 손상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산화제도 우리가 얼마만큼 적당하게 잘 쓸까? 그래서 영양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 쓰는 게 좀 많아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어떤 영양제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냐면 첫 번째는 장 치료하기 위해서 장을 재생시키는 영양제들을 제일 많이 활용하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요즘은 락토페린이라든지 또는 거기다 콜라겐 여러 가지 성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유도 쓸 수도 있고 우유 알러지가 있으면 배제를 해야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글루타민 이런 가지를 조합해서 장점막을 재생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산균 같이 써야 되는 걸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히스타민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러면 히스타민을 좀 빨리 줄여줄 수 있는 비타민 제제들은 비타민 C, MSM, 마그네슘 이런 계열들이 돼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너무 과도하다 또는 히스타민 불내증이 더 심하다 경우는 이런 제제를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염증 수치들이 올라갔을 때 항산화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보면은 카테고리를 제가 나누자면 히스타민을 처리해주는 영양제, 그 다음에 항산화 치료를 하는 영양제, 그 다음에 장재생을 하는 영양제를 가지고 그 아이가 더 필요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표준 치료, 음식 관리 이거 외에도 또 중요하게 알레르기 관리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는 정말 복합적인 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부 항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으로 들어오는 독소 내지는 장의 알러지 자격, 그러니까 음식도 제한을 해야 되지만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외부에서 여러 가지는 팝스라 그러죠. 이런 유해 물질들이 우리를 많이 흡입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두 번째는 비염이나 천식 입장에서 본다면 비강이나 구강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 문제점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피부로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 합성 제품들을 너무 좀 많이 쓰잖아요. 샴푸, 린스, 비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독소 들어있는 것들 너무 많아서 피부로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그 가운데 중에 흡입하거나 이런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목욕물을 아주 뜨겁게 받아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그때 합성 제품들을 쓰면 증기를 통해서 흡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환경 독소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해주고 제외하는 것들도 아토피라든지 이런 알러지 관리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영양들을 악화시키거든요. 처음에 스트레스를 우리 몸이 받게 되면 부신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코티솔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견뎌낼 수 있게 사실은 해주긴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를 가게 되면 부신 기능이 다 다운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알러지나 스트레스를 잡는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죠.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건 정신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있고 또 수면 장애 이런 것들도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생활 패턴이 수정이긴 한데 수면 정말 잠을 얼마나 잘 잘 것인지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어떻게 잘 풀 건지 요거를 잘 하시는 것도 아토피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아이들 식습관 관리뿐만 아니라 밖에 뛰어나가 놀게 하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 덜 받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햇볕 보는 거 정말 중요하죠. 네. 그렇죠. 뛰어난다. 그렇죠. 햇볕 보는 거 그리고 또 일찍 재우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것 맞아요. 같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네, 그렇죠.